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9월 10일이네요. 네, 9월 10일 9시이고요. 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볼 겁니다. 예, 영혼에 관하여 4장인데요. 좀 천천히 가긴 하죠. 네, 근데 뭐 빨리 갈 필요는 또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A4 한 5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용이 길 것 같으니까 빨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영혼이 운동이냐에 대한 입장, 그걸 가지고 이제 비판을 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다, 운동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옵니다. 영혼은 조화인가 라는 입장인데요. 제가 정리한 내용을 읽으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영혼에 대한 다른 입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영혼은 조화다 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영혼에 접근하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은 앞에서 제시된 입장들을 못지않게 신뢰받고 있지만 해명이 필요한 입장이다. 네, 영혼인 조화다 라는 입장은 그렇다네요. 네, 이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영혼을 일종의 조화라고 본다. 네, 이 조화라고 보는 이유도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갈 것 같아요. 뒤에 나오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들은 조화는 반대되는 것을 적절하게 결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에게는 몸 역시 반대되는 것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몸을 결합시키는 것이 바로 조화라고 보는 것이다. 네, 이건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혼이라는 게, 몸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죽은 경우를 보게 되면 단순한 기관들의 결합 상태를 나타내거든요. 결합된 물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으려면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으려면은 영혼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없는 존재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라는 게 이 물체, 이 단순한 기관들로 결합된 물체를 조화롭게 하는, 그래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다라고 보는 입장이 이제 영혼을 조화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 영혼이 뭐 그런 걸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따져보면 조화라고 볼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비판점이 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보게 되면 조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조화라는 거 두 종류인데, 하나는 비율로서의 조화고 다른 하나는 결합으로서의 조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율로서의 조화는 이제 적절한 비율, 뭐 6대4 비율이 이제 조화다, 뭐 5대5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결합으로서의 조화는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하니까 조화를 이루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마차의 바퀴라고 한다면은 왼쪽만 있는 것보다 오른쪽 왼쪽 다 있어야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잖아요. 이게 뭐 결합으로서의 조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비율로서의 조화는 아니죠. 마차의 경우랑, 그 다음에 이건 뭐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 그 레시피로서라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레시피가 아니라 마차의 경우,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비율을 지니면 조화롭다 하고, 잘 결합되어 있으면 조화롭다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좀 불완전한 상태로 결합되어 있으면 조화롭지 못하다, 이렇게 한다는 걸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혼과 조화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영혼은 조화와 무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어떤 결합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조화라는 거 영혼과 무관하다. 왜 무관하냐면은 영혼은 뭐 무슨 비율도 아니고 결합도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건데, 이 얘기는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지금 이 주장, 이 영혼은 조화다라고 하는 주장을 좀 너무 단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조화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이유가 그거였죠. 몸만 있으면 단순한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대로 기능하려면 어째야 한다? 덩어리가 영혼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조화를 이뤄서 작동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비율과 결합은 뭐 영혼과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죠. 영혼이 진짜 조화로서 그 신체에 작용하는지, 이걸 비판해야 되는데 적절한 비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 비판하는 점이긴 하죠. 아무튼 영혼은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결합 상태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네, 영혼과 조화는 관련이 없다 또 얘기합니다. 조화는 운동과 무관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영혼은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영혼은 운동을 일으키는 것인데 조화는 운동을 일으키는 성질을 지니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모니라는 거, 어떤 것들이 어우러지는 거죠. 어우러지는 게 어떻게 운동을 일으키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조화라고 볼 수 없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영혼은 조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비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판이 날카롭지 못하다,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비판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영혼과 조화는 관련이 없다. 조화는 신체를 나타낼 때 적절한 표현이다. 이 조화라는 표현은 뭔가 어우러지고 뭐 골고루 분배되어져 있고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데 더 적절한데, 지금 영혼은 그렇게 표현할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체 건강과 건강이 이제 조화로운 건강 상태다, 아니면 뭐 신체 기관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건강하다, 이런 의미로 나타내거나, 신체적 능력이 고루 발달했으면은 저 사람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굉장히 뭔가 신체의 능력이 밸런스가 갖춰져 있네, 조화를 이루고 있네, 이렇게 표현할 때 적절하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영혼과 조화는 관련이 없다. 조화라는 개념을 통해 영혼을 설명할 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영혼의 특징을 조화로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도 영혼이라고 한다면, 정신이라고 한다면, 이 영혼이란 말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쓸 때 정신, 이성, 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한다면은 뇌가 조화를 이룬다? 이런 말 좀 맞지가 않잖아요. 정신의 조화 뭐 이런 것도 맞지가 않으니까 표현이 좀 부적절한 건 맞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고대에서는 이게 더 엄격했죠. 고대에서는 영혼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근면함과 나태함이 조화를 이룬다는 게 불가능해요. 근면하면 나태할 수가 없고 나태하면 근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약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 있는 이 성질이 조화를 이루는 게 너무 어렵다. 근데 지금 영혼이 조화라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냐라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혼이 조화라고 하는 사람들의 핀트를 맞추지 못한 상황이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나태함과 그 근면함이 조화를 이룬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한 비판은 아니지만 뭐 비판한다고 여러 가지를 갖고 온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노력은 했는데 뭔가 핀트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혼과 조화는 관련이 없다. 신체의 결합은 저마다 다르기에 하나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거죠. 지금 신체 부분들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게 조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조화가 영혼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쉽게 반박이 된대요. 왜냐면 신체의 결합은 여러 부분에서 나타낸다 이거예요. 이제 뭐 허벅지와 뭐 종아리의 결합, 뭐 이런 거 있죠. 종아리의 결합, 그 다음에 심장과 혈관들의 결합,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많은데 이것 중에 뭘 지금 그러면은 영혼이라고 할 거냐. 결합이라며, 그 신체 부분들의 결합, 아니 신체의 결합이 영혼이라며, 그럼 영혼은 도대체 어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네가 허벅지와 종아리가 이제 결합된 부분, 그거를 영혼이라고 한다면은 나머지는 영혼이 아니라는 소리네. 그러면은 그 허벅지와 종아리가 결합된 그 상태에서 어떤 것이 생각하는 걸 담당하고, 어떤 것이 감각하는 걸 담당하고, 어떤 것이 뭐 감정적인 거, 욕구를 담당하느냐, 이렇게 이제 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비판을 하고 있지만 좀 포인트를 어긋나서 하니까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는 맞는데, 영혼과 조화를 관련시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들의 의도나 핀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좀 무시하고 있는 느낌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제 부분들의 결합이 저마다 다르다. 그렇다면 어떤 결합이 영혼에 의한 결합인가? 저마다 다른 결합 중 하나를 영혼에 의한 결합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들은 영혼에 의한 결합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지적에 대한 반박을 한다면은 신체 저마다의 결합을 모두 총괄하는 게 영혼이라고 하면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영혼이 조화다, 신체의 조화를 살리는 거다, 뭐 신체를 조화롭게 하는 거다, 움직이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주장이 반박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저마다의 결합 모두를 총괄한다, 그럼 그 총괄하는 영역이 어디냐, 머리다, 이러면은 끝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비판이 좀 핀트를 어긋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혼과 조화는 관련이 없다. 지성감각 욕구는 결합 형태를 지니는 게 맞나? 맞다면 어떤 결합 형태를 지니는가? 라는 건데요. 영혼의 성질이 이제 지성과 감각 욕구는 그럼 어떤 결합이냐? 뭐 팔과 다리의 결합, 아니 팔과 팔꿈치의 결합이냐? 아니면은 뭐 그 어깨와 어깨 축지와 팔의 결합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박할 수 있는 게 머리 안에서의 어떤 결합이다, 머리 안에서의 어떤 결합이다 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은 정신이 지성과 감각과 욕구가 머리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가슴이란 얘기도 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머리가 잘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머리에서 이 담당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비판은 계속 하고 있는데 유효하지 않은 반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을 수 있는 펀치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걸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혼과 조화는 관련이 없다. 영혼은 특정 비율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제는 그 비율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영혼은 이제 조화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적절한 결합 이걸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적절한 비율로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영혼을 비율로 접근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신체는 여러 비율을 지니는데 어떤 비율이 영혼에 의한 비율인가, 아니면 모든 비율이 영혼에 깃든 것인가. 참 이게 애매합니다. 신체가 여러 비율 지니죠. 뭐 심장 사이즈와 혈관 사이즈의 비율이라던가 뭐 뭐 손가락과 손바닥의 비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비율이 적용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 중에 어떤 비율을 특정하게 영혼이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비율들은 영혼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점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적절한 반박은 아닙니다. 이제 신체 저마다의 비율을 총괄하는 게 영혼이다 라고 하면은 또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비율을 왜 자꾸 언급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율을 총괄하는 걸 영혼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단순한 지적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혼과 조화는 관련이 없다. 영혼이 비율이라면 사랑은 어떤 비율을 말하는가 라고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이번에도 반박이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영혼은 이제 신체 특정 비율을 말하는 게 맞을까? 그렇다면 사랑은 어떤 비율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물론 이건 책의 내용을 제가 이제 약간 풀이를 덧대면서 제식화했기 때문에 저만의 표현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아무튼 책을 이렇게 해독하면은 이제 풀어 써보면은 이렇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은 어떤 비율을 말하는 것인가? 사랑이 어떤 비율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비율의 일종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랑은 비율이 적용된 걸 수 있죠. 왜냐면 상대가 얼마나 이상적이냐 이 부분하고 관계에서 얼마나 유익하냐 이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 비율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이 비율이면은 사랑할 만하다 아니면 저 비율이면은 사랑할 만 못하다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혼이 비율이라고 해도 사랑은 어떤 비율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랑 비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뭔가 반박이 가능한 뭐 궤변으로서 반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비판은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영혼은 비율이냐 결합이냐 했을 때 그건 아닌 게 맞죠. 아닌 게 맞다는 건 누구나 알 겁니다. 대신 지금 이 사람들이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영혼은 뭐다? 영혼이라는 거는 뭐 신체를 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적절한 뭐 조화를 이룬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에 두고 반박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혼과 신체의 관계, 영혼과 신체는 무관한가? 영혼과 신체는 분명 관련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관련이 있긴 한데 결합이나 비율 형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가 없어지면 영혼도 없어지죠.
왜냐면 신체가 없어지면 영혼도 없어진다는 거는 그 존재가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영혼이 없어진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죽어 영혼이 없어지면 몸만 남게 되죠. 잘못된 표현인 것 같은데 죽게 되면 영혼이 빠져나가고 몸만 남게 되는 상황에 놓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의식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냥 죽었다는 상황에서는 어떤 자극을 줘도 반응을 못하고 그 어떤 의미인지도 알아채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물체가 돼버린 어떤 덩어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영혼이 빠져나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신체하고 영혼은 분명히 같이 있는 게 맞아요. 왜냐면 영혼은 의식하는 건데 살아있는 애들을 보면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때를 보면은 영혼은 없고 신체만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분명 둘은 관련이 있는데 영혼은 뭔가 죽을 때쯤 되면 빠져나가고 그러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신체적 비율이나 신체적 결합으로서 접근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다 이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영혼은 조화도 아니고 회전하는 것도 아니다. 조화가 아니라고 지금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회전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조화라는 표현하고 회전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전부 다 이거예요. 전부 다 그 영혼은 조화적인 특징, 회전하는 특징을 지닐 것이다 라는 거라서 실제 회전한다 이런 얘기보다 회전하는 것과 성질이 상통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같이 보면 좀 안 되긴 하는데 반박하려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상대의 입장을 단순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반박하기 쉬우니까 그런 것 같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혼의 운동에 대해서 이제 다시 고찰합니다. 영혼의 특징에 대한 재정리를 하는데 영혼은 몸을 통해서 배에 탄 선원처럼 움직여질 수 있다. 몸에 이제 영혼이 들어있잖아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몸 안에 머리라는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 안에 영혼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움직일 때 이 감옥도 같이 움직이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영혼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움직여질 수 있고 스스로 운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영혼은 몸을 통하지 않고선 이동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정신이니까요. 그 다음에 영혼의 운동은 감정, 사고, 감각이 아닌가. 영혼이 괴로워하거나 기뻐하거나 감각하거나 사고하는 것은 영혼의 운동 아닌가. 이제야 조금 우리가 납득할 만하죠. 영혼이 괴로워하고 기뻐하고 감각하고 사고하는 게 영혼의 운동이지 뭐 무슨 다른 운동을 자꾸 언급하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러냐면 이건 영혼의 운동이 아니다. 괴로워하고 기뻐하고 감각하고 사고하는 건 영혼의 운동이 아니라 영혼이 움직이니까 어떤 움직임을 하니까 우리가 괴로워하고 기뻐하고 감각하고 사고하는 거다. 괴로워하고 기뻐하고 분노하고 이제 배우고 이러는 거는 영혼의 운동이 아니라 영혼이 운동에서 나타난 운동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혼은 외부와 상호작용한다. 영혼은 운동의 원천이지만 외부와 상호작용한다는 얘기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영혼은 운동을 일으키는 거기도 하지만 운동을 받기도 하는 거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어요. 이건 적절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정신이라는 게 몸뚱아리의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정신이라는 거는 외부의 운동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생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움직임이 아니다, 영혼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이 부분은 조금 고대 관점이죠. 현대 관점에서는 이 부분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맞긴 한데 영혼도 영혼의 작용이다. 이 괴로워하거나 기뻐하거나 감각하거나 사고하는 것은 영혼의 작용이다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걸 빼버리냐,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빼버리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성의 특징, 실제 존재하고 노화하거나 실제 존재하고 근데 노화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안에 이제 지성은 실제로 존재하죠. 의식이라던가 이런 것들 아까도 말했지만 죽게 되면은 의식이 없지만 살아있을 때는 의식이 있다. 이 의식이 지성이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지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노화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대진 않고 이제 노화라는 게, 지성이 안 좋아지는 게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노화하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지성은 비물체잖아요.
예, 비물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비물체라는 점에 착안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노화여 소멸하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질적으로 노화하고 소멸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신체죠. 예, 신체니까 신체가 노화한 거지 지성 자체, 영혼 자체가 노화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 신체가 노화하지 하는 것만 확인되지 정신이 노화되는 건 확인되지 않는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어이고 지금 예 넘어가가지고 찾아왔네요. 예, 아무튼 이렇다라는 얘기고요. 노화하여 지성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감각기관의 노화의 영향 때문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인이 젊은 눈을 갖는다면 젊은이처럼 볼 것이고, 사유와 간조도 신체가 정상 기능한다면 정상 작동할 것이다 얘기하죠. 그 다음 보면 지성의 특징, 기억과 사랑은 지성의 성질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정신의 성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앞서 이제 얘기했던 걸 보면 이제 사고, 사랑, 그 다음에 미움과 기억 이런 거는 지성 자체 성질이 아니라고 했죠. 지성이 아니라 지성을 지닌 자가 보이는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지성이 움직여서 지성을 지닌 사람이 사고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억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소멸하면 기억과 사랑이 남지 않는다라는 이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억과 사랑은 지성이 신체에 담겼을 때 신체에 새겨지는 거지 정신 자체에 새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체가 소멸되면 기억과 사랑은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약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컴퓨터 본체에다가 프로그램을 깔아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이용하는 동안에는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컴퓨터로 갔을 때는 그 프로그램이 없다면 이용 못한다, 이런 느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적절한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억과 사랑은 이제 남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사후세계로 가면 어떻게 되냐, 우린 기억할 수 있냐 못하냐, 기억 못할 거다. 왜 못하냐, 이 기억과 사랑은 소멸되는 신체에 기록되는 것이지 정신에 기록되는 게 아니니까, 영혼에 기록되는 게 아니니까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지성의 특징, 지성은 신적인 것이다. 네, 지성은 신적인 것이므로 사멸하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성은 왜 신적인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걸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죽음을 보게 되면요, 의식의 기능에 상실이 나타나요. 죽은 사람을 보면. 그리고 죽은 사람은 신체가 썩어 들어가죠. 소멸되죠. 그래서 이 죽음은 의식의 기능 상실과 신체 소멸을 보여줘요. 근데 의식의 기능은 영혼이 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현상은 영혼이 사라지고 신체가 소멸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혼은 소멸한다는 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소멸하지 않고 어디론가 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신적인 것이다 라고 가요. 왜냐면 신적인 것은 소멸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소멸하는 것들, 그 필멸의 것들은 소멸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소멸하지 않게 되는데, 이제 신적인 것이 이제 소멸하지 않는 게 영혼이니까 신적인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 신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신적인 것은 왜 사멸하는 것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가? 예, 여기 나오죠. 왜냐면은 사멸하는 것은 사멸한 것끼리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고요, 신적인 것은 신적인 것에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모순이 생기기도 하는데, 신은 인간사에 관여 못한다, 이런 입장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사멸하는 것끼리만 관여할 수 있다면 신은 어떻게 여기에 관여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가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신적인 것은 사멸하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운동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돼요.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보면 지성의 특징, 지성은 신적인 것이라 움직이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성이 신적인 것이라면 움직여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지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면 스스로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신적인 것은 움직이지 않는가라고 보게 되면요, 신은 영원한 거예요. 고정불변이에요. 네, 완벽하기 때문에 고정불변하고, 소멸하는 것들은 제한이 있고 변화무쌍합니다. 근데 지성, 영혼이 신적인 거라고 했죠. 그럼 영원하고 고정불변이에요. 그럼 이동을 안 한다는 얘기가 돼요. 운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고정불변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영혼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돼요. 영혼을 신적인 걸로 분류하면서요. 근데 영혼은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게 확인되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난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성, 영혼이라는 건 분명히 물체적인 건 아니야, 물질적인 건 아니야. 그러면 신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데, 신적인 거라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난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논리적인.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영혼은 운동하는 수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영혼은 운동하는 수는 존재가 아니기에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다.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반박합니다. 수는 이제 단위죠. 근데 단위라는 게 존재가 아니잖아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적 특징을 지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라는 존재의 특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위가 움직이려면은, 이 수라는 게 움직이는 것이 되려면은 시간과 공간상에 존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예, 그렇지 않고서는 못한다. 근데 단위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래 수를 어떤 존재로 취급하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수를, 영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를 이제 점으로 본다. 점을 이제 수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수의 운동, 그러니까 즉 점의 운동은 선이 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애초에 잘못된 것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생각을 하니까 궤변이 점점 나오죠. 예.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보면 수는 수마다 서로 다르지만 모든 존재의 영혼은 영혼마다 동일하기 때문이다. 영혼이 수가 아닌 이유, 이걸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중간에 뭐가 빠진 느낌인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보게 되면, 네, 수의 범주에서 한 수를 빼면은 뺀 수와 다른 것들이 남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적확하게 표현이 나온 게 아니고,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 수라는 게 있다면은 뭐 1에서부터 뭐 100도 넘어가고 뭐 엄청 무한의 숫자가 이렇게 줄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 수의 영역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한 수, 뭐 예를 들면 10을 뺄게요. 10을 빼고 나서 이 10과 10을 뺀 나머지를 비교해보면 성질이 같냐, 이거예요. 성질이 다르죠. 예.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네, 완전히 다른 것들이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영혼의 범주에서 한 영혼을 빼는 거예요. 영혼이 이렇게 있다면은 뭐 1번 영혼에서 뭐 끝까지 있는 영혼이 있겠죠. 그 중에 10번째 영혼을 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10번째 영혼하고 첫 번째 영혼하고 다를 거냐, 이거예요. 영혼은 같을 거다, 이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성질이 좀 차이가 있네 라는 거예요. 수에서 1에서 무한대까지 있는 수 중에 10을 빼고 그 10과 나머지 1이나 2나 3이나 이걸 비교해보면 다른데, 영혼에서 1에서 무한대까지 있는 영혼 중에 10번째 영혼을 빼가지고 첫 번째 영혼하고 비교하면 어떻냐?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와 영혼은 성질상 같을 수가 없다. 수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영혼은 어떤 걸 빼도 다 똑같은 성질을 지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영혼은 수가 아니다. 수가 작은 구형태의 점이거나 점들의 집합이라면 움직이게 하는 뭔가를 필요로 한다. 네, 어떤 구형태를 지닌다면은 그거는 물체가 되겠죠. 물체가 된다면은 물체는 동인이 있어야 돼요. 그 동인을 필요로 하는데 스스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영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수가 영혼이라고 했는데 이제 또 움직이게 하려고 보니까 영혼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영혼 안에 영혼이 있는 상황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영혼 안에 영혼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납득되기가 어려우니까 수가 영혼일 수가 없다. 이렇게 점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해서 100번 양보해서 수가 점이라고 해도 이 점은 또 어떤 물체에 해당이 되고, 그 물체가 움직이려면 영혼을 지녀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영혼은 단위인가? 예, 수라고 했는데 단위라는 얘기가 또 나오죠. 참 이게 어려운 난제입니다. 네, 이해도 잘 안 될 수 있고, 책을 보면 또 이해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아무튼 보면 단위는 어떤 존재의 양적 질적 측면을 다룰 뿐이어서 비물체적인 영혼의 특성과 맞지 않다, 이거죠.
단위라는 거 1이라던가 2라던가 3이라던가 4라던가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수치예요. 그쵸? 이 수치는 어떤 존재의 양적 수치이거나 질적 수치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양과 질을 지니는 것에 대한 거라는 건데, 애초에 비물체적인 영혼은 양과 질을 지니질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단위가 영혼이라고 한다면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맞지가 않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특정 단위값이 영혼이라면 다른 단위값들과는 달라야 한다. 영혼이라면 일반적인 존재와 다른 비물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위라는 거는 양과 질적인 측면을 표현하는 건데, 이 특정 값이 영혼이라고 한다면은 비물체적인 게 돼야 돼요. 근데 양적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게 단위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물체적인 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단위와 점은 같다. 그래서 영혼이 단위든 점이든 간에 어쨌든 단위가 아니라면 점도 영혼이 아니고, 점이 영혼이 아니라면 단위도 영혼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단위라는 거는 어떤 존재를 보고서 그것을 측량하기 위해서 기호화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읽으면서 보면 수를 논하며 이야기되는 단위와 점은 다른 것일까? 어떤 존재든 점으로 구성된 형태를 취하게 되고, 존재니까요. 그 점들을 단위로서 측정한 게 단위다. 예. 그래서 점과 단위는 같은 거다. 점이라는 거는 어떤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거고요. 단위라는 거는 측량했을 때 기본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점은 어떤 존재는 하나의 단위가 되고, 어떤 하나의 단위는 존재를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걸 두고서 점이라고 할 거냐, 점으로 표현할 거냐, 단위로 표현할 거냐만 다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수라고 하며 단위라고 하는, 영혼이 수라고 하며 단위라고 하든 점이라고 하든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제 영혼은 왜 부적절하냐면 비물체적인 거니까. 네, 비물체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단위와 점이 똑같은 거니까 결국에. 예. 단위가 영혼이 아니면 점도 영혼이 아닌 거고, 점이 영혼이 아니면 단위도 영혼이 아닌 거다. 그냥 뭘 가지고 가도 영혼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이네요. 영혼이 수라면 모든 물체는 영혼을 지니는 문제가 생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 수라면, 영혼이 수라면은 어떤 존재들도 하나의 존재가 돼요. 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존재인 이상 공간을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서 하나, 그 다음에 부분으로서 뭐 10,000개, 1000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모든 존재는 시공간을 지니기 때문에, 시공간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수를 지니게 되는데, 수가 영혼이라면 모든 물체가 영혼을 지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존재가 영혼을 지니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계에 있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말이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선은 점으로 구성이 되고, 몸은 선, 나아가 면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점이 영혼이거나 그렇다면은 모든 물체도 영혼을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물체도 점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영혼에 관하여 5장? 4장인가요? 4장을 마무리를 했는데, 이게 내용을 더 좀 듣기 쉽게 추려야 할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너무 이제 책에 기반해서만 하니까 좀 내용만 길고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좀 바꿔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플라톤 읽을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기 시작하네요. 아무튼 네, 좀 고민을 해서 좀 작업을 좀 하고, 그러면서 좀 퀄리티를 높여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대충 영혼에 대하여 4장은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